제목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경기 회복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 그러니까 전염병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시대로 경기 수준으로 돌아가기에는 빨라봐야 202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 경기 침체가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지만 이게 피스컬 스티뮬러스라고 하는데 이게 재정 정책이죠. 한마디로 정부가 돈을 나눠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에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통화 정책,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식으로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잃어버린 소비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재정 정책을 썼죠. 지금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딱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나오면 이제 주가는 다시 크게 반등할 수 있죠. 근데 그거가 이제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지금 싸우면서 딜레이가 될까봐 지금 굉장히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제 경기 회복이 어찌됐건 간에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V자 반등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셀프 서스테이닝 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경기 하락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회복이 아무리 시간 오래 걸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은 계속 이렇게 완화 정책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핵심이 여기 보면 이제 기준금리를 정책 금리로 봤을 때 저금리 상황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한동안 유지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선진국이랑 그 이머징 시장을 두 개로 나눠 보는 자료가 뒤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는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어땠냐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굉장히 차별화가 된다. 좋든 싫든 어쨌든 간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그 통제 정책을 써서 일단은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양호하고요. 그에 반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확진자 수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눈여겨본 건데, 이 바이든이라는 그 바이스 체어맨이 하신 분이 아무래도 블랙스톤이 현존하는 전 세계 프라이빗 에코티 중에서 제일 잘하는 하우스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프라이빗 인포메이션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백신이, 이거는 여기 글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방송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올해 지금 그러니까 4분기에 백신이 나올 거라고 이분이 예측하시더라고요. 다만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은 수가 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대량으로 백신이 보급된 시기는 백신이 개발된 약 1년 후쯤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염병 사태 이후로 상당히 이제 시장이 회복했는데 그 중에 그걸 가장 크게 견인한 게 바로 테크 주식이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리테일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그리고 어떤 그 리츠, 에어라인 이런 쪽은 상당히 아직도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분 예측대로라면 지금 뭐 4분기 해봐야 이제 10월 중순이고 12월에는 뭐 연말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만약에 백신이 나왔다는 호재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가 어찌됐건 간에 뭐 일시적으로라도 큰 반등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지금 그 주식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오피니언으로 들어볼만 하시다는 거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금 테크 주식에 대한 비중이 예를 들면 나스닥 이런 ETF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을 뭐 10%가 되든 5%가 되든 흔히 말하는 리커버리 테마죠. 백신이 나왔을 때 크게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뭐 분할 매수 4분기에 걸쳐서 그런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 상태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 확진자 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7일 평균을 보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이렇게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9월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는데, 적어도 지금 이게 4만 명 정도거든요. 오늘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3만 명 밑으로는 떨어져야 언더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백신이 나와야 가능할 것 같고요. 다른 나라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인데, 오늘도 보면 이제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이제 세컨 웨이브로 나와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 미국 외에 서구 나라들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유럽이 좀 선방을 했죠. 그래서 유로화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유럽도 상당히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전체 GDP를 보게 되면 왼편이 선진국이고 오른편이 이제 이머징 마켓인데, 이 회색으로 보이는 게 6월달 전망치고 녹색으로 보이는 게 9월 전망치인데, 보면은 6월에 비해서 대부분 다 9월달이 더 호전되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근데 그에 반해서 오른쪽 이머징 마켓 보면 중국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리고 멕시코, 인디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이런 데는 6월에 비해서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전염병 사태에 대해서 아직 잘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이머징 마켓에서는 차별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하우스에서 지금 이머징 마켓 투자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명시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가능하면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업에서도 보면 상당히 지금 중국 프로퍼티라든지 그 중국 주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바이코라는 분 있더라고요. 하우스별로. 왜냐면 이분 그 글로벌 하우스에서는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위주로 투자를 하는데, 좋든 싫든 어쨌든 간에 이 중국 자체가 V자 리커버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머징에선 제일 선두다.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지금같이 급반등한 걸로 이렇게 쭉 올라가기는 어렵고 아마 완만한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블랙스톤이 사실 이번에 전염병 사태가 있었을 때 다른 하우스에서는 뭐 V자다, 뭐 W자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리커버리 쉐입을 많이 예측을 했는데, 블랙스톤은 꾸준하게 스퀘어 루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수학 시간에 보면 이제 루트 있잖아요, 루트. 그래서 처음에는 절반 정도나 뭐 어느 정도는 일종의 V자 반등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굉장히 완만하게 이제 리커버되는 형식이다. 다른 나라는 아직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리딩 인디케이터를 보게 되면은 뭐 현재까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간에 완벽한 V자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급반등을 했는데, 기울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회복하고 나서는 굉장히 완만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스톤에서 이 모든 현재 상황을 진단하려고 이제 나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두 개로 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선행지수죠. 하나는 이제 동행지수고, 그래서 요런 항목을 블랙스톤에서는 이제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월별 변화를 체크를 합니다. 소비자 센티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트렌드가 지금까지 이렇게 호전되는 트렌드로 나오면 이제 괜찮은 거지만,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이제 악화되는 트렌드가 나오면 이제 경기 전망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투 노멀 2019년 상황으로 돌아가기에는 아마 제일 빨라야 2022년이나 그 이후가 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제 페이롤이죠. 한마디로 급여에 대한 이제 회복 추이를 보는 건데, 이걸 이제 세 클래스로 나눴습니다. 이제 로우 인컴이랑 그리고 중위, 미디움, 그리고 이제 고소득자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가장 회복이 빨랐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저소득층입니다.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에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돈 받으면 급한 돈을 막았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중산층에 해당한 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이게 플랫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 회복이 빨랐던 분야는 흔히 말하는 재택근무가 가능했던 분야고, 재택근무가 안 되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쪽에는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회복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되게 느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2019년 같이 돌아가려면 여기 슬라이드 보시지만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분야들 있죠. 그러니까 관광업, 숙박업, 그리고 마이닝, 뭐 한마디로 이제 그 대면 접촉을 해야만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그런 분야가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결국은 백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실업을 겪고 있는 분들을 두 가로 나눠봤을 때, 하나는 일시적인 실업이냐 아니면 이제 영구적인 실업이냐를 서베이를 했는데, 점차 이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15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컴이 회복되는 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가버먼트 트랜스퍼인데, 이게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앞으로 한번 2차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 소비는 얼마든지 전염병 사태 정도로 꺾일 수 있다. 또 우려되는 게 하나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소비를 이제 견인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V자 반등을 만들었는데, 정부 보조금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거의 끊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비를 갑자기 줄이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로 돌아간 나라인데, 그 70% 소비 중에서 이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쨌든 22%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2차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미국도 지금 점점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6.5%거든요. 근데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비를 액티브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인구별로 봤을 때 소득을 상관하지 않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소비를 100% 회복을 하려면 완전한 오프닝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예전처럼 이제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로 이분들이 과거처럼 과연 돌아다닐까? 그게 회복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좀 늦춰진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파산 신청 수를 보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으로 봤을 때 보통 리세션에 오게 되면 2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피크를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파산 수로 봤을 때는 정점에 오지 않았다.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 파산하는 신청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실물 경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산시장이 아니라 실물 경기는 2019년까지 가려면 2022년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MMT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모던 모니터리 시어리라는 현대 화폐의 이론인데 복잡한 내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이게 예전부터 이제 그 경제학에서 주류에서는 인정을 안 받았던 건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블랙스완에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어쩌면 이 MMT 월드에 살고 있다. MMT가 뭐냐면 지금 사실 실업이 굉장히 높잖아요. 한마디로 소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불경기에 이거를 살리려면 정부가 그냥 화폐를 계속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지출을 무제한 늘려서 고용을 살려보겠다. 이게 좀 사실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현재는 어쨌든 간에 이 방향으로 지금 각 나라별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 팩트를 보게 되면 1950년대에는 정부 부채를 1달러 늘렸을 때 전체 GDP에서 창출되는 부의 효과가 7.3달러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현재는 부채를 1불 늘렸을 때 실질적으로 GDP에 기여하는 게 0.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아무래도 경기를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그 중앙은행에서는 계속 돈을 풀고 있죠. 세계만 보시면 돼요. 미국하고 일본이랑 이제 유로존을 보시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거의 수직으로 증가하고 있죠. 중앙은행 자산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연준이 이제 그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과연 더 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일본하고 유로존을 봤을 때 GDP 대비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비교해보면 만약에 미국이 일본만큼 돈을 풀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예전엔 7 트릴리언 달러로 생각을 하면 앞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한 2배 정도 이상 있습니다. 유로존만 해도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는 자산을 50% 정도 더 증액할 수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있다. 이건 어떤 이론적인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랑 유로존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게 M2라고 얘기하는데 광의 통화인데 한마디로 지금 시중에 민간 보유 현금, 수표, 예금 같은 걸 다 합쳐가지고 이제 얼마나 돈이 풀렸냐, 그걸 이제 보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연준이 돈을 풀면 예전에 짐바브웨처럼 뭔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이 이렇게 풀었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 안 일어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이 이제 통화가 이제 돌아다니는 속도에 있습니다. 머니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찍어낸 거고 찍어낸 돈이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비했을 때 이 돈이 회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왜냐면 이 돈들이 예전 같았으면 이제 실물 경기로 풀려가지고 메인 스트리트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실물,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금융자산으로 돈이 쏠려버린 바람에 돈은 찍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엔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자산시장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자산시장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래서 이게 왜 영향을 미치냐면 아무래도 그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산시장에 이미 벌써 어마어마한 이제 버블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연금을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인컴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드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6대4 전략이죠. 60을 주식을 투자하고 40%를 이제 채권에 투자한다고 봤을 때 80년도에는 이거는 수익 토탈 리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포트폴리오에서 제너레이팅 되는 인컴 일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놀랍게도 10%대였습니다. 근데 물론 기준금리가 높았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떠냐면 2%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금 생활자들이 큰 지금 도전에 직면했다는 거죠. 이 금융자산을 가지고도 생활에 필요한 그 이자 소득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채권 자산 중에서도 보면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IG,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죠. 투자 등급 채권. 그리고 이제 모기지 관련 채권은 이미 전염병 사태 이전으로 지금 신용 스프레드로 봤을 때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회복할 여지가 남아 있고 덜 회복한 분야는 이제 정크본드죠. 하이드 채권.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투자 등급이 안 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뱅크론을 얘기합니다. 은행 부채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미국에서는 이제 증권화가 돼가지고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활성되어 있거든요. 채권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기지 채권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에서는 먹을 여력이 많이 없고요. 하이드하고 오히려 레버리지 론 여기 관련된 ETF가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신 거죠. 그 어디까지는 앞으로 이제 계속 회복을 한다는 전제하에서요. 만약에 시장이 망가지면 얘네들은 더 많이 망가지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원 팩터입니다. 원 팩터. 하나만 가지고 움직입니다. 유동성. 지금 뭐 펀더멘털도 없어요. 지금은 시장은 유동성에만 지금 혈안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9월달 조정 받기 전에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발간하는 이제 투자 심리 지표를 보게 되면 요 60이 넘어가면 이제 익스트림 낙관론이거든요.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게 중립 정도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장이 올라가면 이게 다시 올라가겠죠. 어찌됐건 간에 센티먼트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거품이 과열이 조금은 이제 좀 자제되고 있다. 다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S&P 지수가 이제 전염병 사태 전후로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견인한 거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진 시장은 거의 없었는데 팡 플러스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요거를 이제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어 가지고 동일한 액수를 비중만큼 투자했다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한마디로 S&P가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모든 섹터가 회복한 게 아니라 이 몇 가지 이 주식들만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 착시 효과를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 테크 주식은 어쩌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정받았을 때 그동안 이제 오르지 못했던 아까 말한 리커버리 테마로 봤을 때 뭐 리테일이 되든 호텔 리츠가 되든 항공사가 되든 그런 쪽에서 만약에 그 반등이 있으면 지수는 어쩌면 비슷하게 옆으로 기더라도 예, 다시 위너와 루저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백신이 나오면 상당히 시장에서 어떤 섹터 로테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S&P에서 가장 큰 회사 5개를 가지고 집중도를 봤는데 지금 이 팡 플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가총액이 S&P에서 거의 한 25% 가까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닷컴 버블 때 근데 그때도 18%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찬반이 있죠. 버블이다 아니다 하는데 다른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일단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현금으로는 괜찮고 예. 그래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현재로서는 바꿀 수 없는 트렌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경제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설비 투자로 봤을 때 이제 각 기업들이 앞으로 향후에 이제 증설하기 위해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뭐 공장을 만든다거나 사람을 뽑는다거나 뭐 어떤 시설을 늘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지금 보면 이제 S&P에서 퍼폼을 잘하는 회사들을 보니까 흔히 말하는 에셋 라이트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되는 회사들. 실질적으로 이걸 섹터로 나눠보면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제일 좋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여기에 아까 말한 그 테크 주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아까 바이런이라는 분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에셋 라이트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인플로이 라이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고용을 많이 할 필요 없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비용을 고정 비용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과도한 투자를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자산은 가볍게 가져가고 고용 효과는 뭐 많이 할 필요 없는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유리하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좋다는 거죠. 그 제가 채널에서 예전에 비교했던 회사
다뤘던 회사들이 있어요. 도큐사인이랑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링센츄럴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자료에는 없지만 여기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서브스크립션 이코노미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월별 페이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회사들이죠. 네,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이제 아직도 전망이 괜찮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이 자료에서도 봐도 러셀 2000은 이제 중소형주인데 지금 역대급으로 좀비 회사들이죠. 넌 언어니까 한마디로 이익을 못 내는 회사들이 비중이 이렇게 많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 오면 사실 파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 중앙은행들이 워낙 정치적으로 이제 고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유동성을 계속 풀어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파산을 못하게 어떻게 보면 막아주는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사실 좀비 회사가 굉장히 많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뱅크럽시 사이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뷰 자주 하는 그 오크트리라는 그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은 게 과거 같으면 이제 지금 같은 올해 같은 상황이 오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디스트레스드 프라이빗 에쿼티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망해가는 회사를 우량 자산을 다 이제 쓸어 담아가지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서 나중에 이제 되파는 뭐 그런 전략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올해 돈을 많이 모집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자산이 헐값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구조적인 변화들을 보게 되면 선진국 같은 경우 중국 포함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은 이제 정점을 지났죠. 거기에 반해서 아직 그 개발도상국들은 여러 개 남아 있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고령화되는 나라들일 경우에 저금리 혹은 마이너스 금리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65세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여기 보면 마이너스 금리 나는 채권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령화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팩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DP 성장은 크게 두 개로 보면 이제 엔진이 인구 증가와 생산성 증가인데 근데 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보면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팩터로 작용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국 대선이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최근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측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지금 바이든이 된다는 얘기가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이제 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보는 글로벌 하우스들 자료도 보면 뭐 거의 다 지금 뭐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죠. 과거의 경우에도 이제 힐러리가 된다고 했다가 트럼프가 됐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되면 현재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근데 시장은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마디로 트럼프 때 좋았던 거는 안 좋은 거죠. 그 트럼프 때 안 좋았다는 건 좋아지겠죠. 예를 들자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줬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던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뭐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금융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인데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 누렸던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위너가 루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 이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대로 한다 그러면 뭐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최저임금이 27% 정도 상승한다고 보면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그 가장 영향을 받는 섹터가 이제 레스토랑, 그 관광업종, 가뜩이나 이제 이쪽이 이제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최저임금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쪽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는 규제가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역대급으로 완화가 됐는데 앞으로 바이든이 만약에 집권한다 그러면 규제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나 이제 환경 분야에서 규제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과거 오랜 동안 지속됐던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증가한 게 글로벌 트레이드 볼륨인데 이게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 지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건 바이든이 집권하더라도 이거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메가 트렌드로 되고 있는데 생산직이었던 중국에 있는 어떤 공장들이 흔히 말하는 로코스트 저비용 아시아 국가로 이전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아무래도 중국이 생산 기지로서 이제 힘을 잃었을 때 가장 크게 이제 이익을 보는 나라고요. 근데 이 나라 베트남이 좋다고 해가지고 사실 주식 투자도 했는데 최근에 별로 성과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나라들은 이제 오히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거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회복이 될 만한 업종들 보게 되면 아까 캐펙스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의 설비 투자. 근데 그 캐펙스도 잘 봐야 되는 게 요즘은 이제 흔히 말하는 테크놀로지 관련된 투자입니다. IT 관련된 투자죠. 클라우드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런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요것이 뭐 산업재 투자하는 것보다 이제 바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메가 트렌드로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오토 세일즈, 그러니까 비이클 세일즈는 거의 전염병 사태 이전 91%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ETF 중에 글로벌 그 오토 매니팩처러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그런 ETF 성과를 보시면 상당히 최근에 견조하게 올라간 거 보실 수 있고요. 리테일하고 요식업 관련된 뭐 세일즈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재밌는 거는 또 미국 ETF 중에 그 홈빌더 관련된 ETF가 있어요. 건설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 싱글 패밀리 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회복을 했죠. 왜냐면 아무래도 도시를 선호하던 사람들이 이 전염병 사태 때문에 이제 대면주 쪽을 꺼리잖아요. 그래서 교외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그런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신규하고 기존 주택 세일즈 같은 경우는 거의 2006년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빌더, 건설 업체들 하는 분들의 어떤 그 컨피던스 레벨을 해보니까 그 올타임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ETF 보시면 알아요. 그 미국의 홈빌더 ETF가 있는데 상당히 그 퍼포먼스가 지금까지도 좋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고용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실업률 지표를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택 시장이 견조하고 이제 제조업이 좋아질수록 고용 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서비스 섹터는 기껏 해봐야 사람 많이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어떤 그 GDP가 계속 좋아지려면 주택 시장이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면 이제 모기지 페이라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 여기 뭐 블랙스톤 전망은 아니지만 결국 시기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전까지는 상당히 이 부양책이 통과되냐 마냐 가지고 이제 굉장히 시장이 움직일 수 있지만 좀 길게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제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블랙스톤 관련된 자료였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주식이 회의적이라 생각하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회의적이지는 않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3년 전에 투자를 했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리스크 대비 리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트남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상장된 회사도 우량한 회사들이 있지만 아직도 상장 안 된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좋은 회사들 중에서. 그리고 일단은 전 세계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베트남이란 시장이 아직 좀 너무 작아서 아무래도 그 금융시장에서 좀 포지션이 아직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선도 있을 수 있고, 제가 뭐 베트남 주식이 회의적이라기보다는 만약에 베트남을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의 경우는 어떠냐면 저는 월세를 이제 연말부터 받게 되는데 가격은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거 샀습니다. 싱가포르 회사에서 만든 거고 생각보다 굉장히 집을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월세가 아마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월세를 받아가지고 저는 뭐 할 거냐면 베트남 1등 주식, 지금 현재로서는 빈그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동화로 된 국채, 이걸 5대5 전략으로 해서 향후 10년 정도 장기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 주식 자체를 나쁘게 보면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회비용이죠. 굳이 지금 베트남 주식을 하기에는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매력도가 제가 봤을 땐 크진 않아요. 앞으로 시장의 상승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나요? 그 단기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라 드릴 건데 이 JP모건 전망도 있거든요. JP모건 전망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이 JP모건도 그렇고 블랙스톤에서 얘기하는 건
뉴스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리세션은 지나갔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이클이 되는데 어쨌든 유동성은 계속 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꺾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섹터 로테이션은 생길 수 있지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주식에 무조건 이렇게 투기성으로 투자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오해를 하실까봐 저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금리 시대가 유대할 텐데 자산 배분 관점에서 주식과 채권의 음의 상관관계가 지속될까요? 관련된 내용을 JP모건에서 봤는데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경우가 금융시장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길게 투자 기간 늘어들어 보면 그 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하실 때 시간을 너무 짧게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 국채 장기채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시장에서도 글로벌 하우스들도 상당히 우려가 있는 게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허용하지 않는 한 상방이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보시면 그 아이보리라는 ETF를 설명드렸어요. 저는 장기채를 100% 다 빼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다만 장기채 비중을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예전에 장기채를 100을 들고 하셨으면 그 중에 뭐 10%, 20% 혹은 30%까지 물가 연동 국채하고 그 제가 유튜브로 설명드렸던 아이볼 전략이 뭐냐면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은 돈을 버는 전략이거든요. 그 장의 스프레드 옵션을 통해서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안화로 된 중국 국채 이런 거와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눈여겨본 거는 VTEB라고 이건 제가 아직 다루지 않았는데 미국에 있는 그 지방정부채인데 넌택서블 요게 사실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아직도 스프레드가 비슷한 퀄리티의 회사채에 비해서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장기채에 대한 컨선이 있으시면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그 자산을 좀 다변화시키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기회비용이 있는 거죠. 그 장기채만큼은 이런 자산들이 가격이 확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아니면 현금을 늘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애초에 그냥. 장기적으로 물가지수만큼만 상승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잠자는 투자를 게으른 투자를 원하시면 제가 초창기에 올려드린 카우치 포테이토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게을르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5대5 전략인데 ETF 2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에 VTI라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스몰캡, 미디움캡, 라지캡, 메가캡 상관없이 한 4,000개 정도 되는 그 종목에 분산하는 그 ETF고요. 1년에 그 애뉴얼 코스트도 3bp밖에 안 돼요. 거의 무료예요. 한마디로 스탁 피킹 하기 싫다, 뭐 섹터 피킹 하기 싫다, 다 사자 이런 전략이고 나머지 50%는 팁스입니다. 팁스, TIPUS 그 물가 연동 국채 그거를 5대5로 맞추신 다음에 1년 지나면 비율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또 다시 뭐 6대4가 됐으면 다시 5대5로 맞추는 그런 전략을 하시면 되는데 과거 리얼라이즈된 퍼포먼스로 레이지 그 포트폴리오 ETF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오는데 20년 동안 연복리 수익률이 6.8%인가 7%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베스트 전략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그 인풋 대비 아웃풋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ETF 중에서 BND만 채권을 들러가는 포트폴리오 괜찮을까요? BND만 들고 가시는 것도 그 자체도 사실 분산 투자가 되니까요. 근데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비중을 좀 직접 조정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채권만 하시고 싶으시면 저는 차라리 LQD, 회사채 그런 것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BND 안에 별의별 채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모기 채권도 들어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폼을 하면은 왜 퍼폼하는지, 왜 언더퍼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회사채는 LQD로 하시고 그리고 일부 그 국채 관련된 ETF를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VTEB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정부채인데 넌택서블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담고 있습니다. 아이볼 모르셨어요? 그거는 사실 현존하는 ETF 중에서 저 처음 봤는데 직접 그 낸시 데이비스라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저희 그 업에 있다 보니까 저도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골드만삭스에서 10년 정도 그 OTC 장외 크레딧 관련된 뭐
이자율 관련된 상품 그 헤드 하셨던 분이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인터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이볼 컴포지션은 85%가 찰시 슈왑에서 나오는 물가연동 국채 ETF고요. 나머지 15%가 10년물하고 2년물 스프레드에서 벌어질수록 돈을 버는 그 장외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거 옵션을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옵션 가치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85%는 건지는 거죠. 물가연동 국채니까. 유동성 장세 강세장에서 정적 자산 배분 올웨더 고전에서 시장의 소외를 받는 느낌이시죠. 예. 주식의 비율을 늘리지 않되 상승분을 좀 더 가려가는 전략. 요거 공통적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정적 자산 배분에 너무 그렇게 뭐랄까 집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코어가 있고 세이틀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핵심 그러니까 정말 장기로 잃으면 안 되는 자산은 정적 자산 배분하고요. 전체 자산의 금융자산의 한 80% 정도? 근데 말씀하셨듯이 좀 지루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되냐면 10에서 20%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thematic ETF를 활용합니다. 최근에 제가 분석한 것 중에 큐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분석했던 에퀴닉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저의 선호예요. 이게 베스트란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거를 이제 주식하긴 싫으니까 큐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중국이 고령화 사회가 될 거고 장기 트렌드로 봤을 때 약값 지출이 늘어난다고 보고 거기에 수혜를 받을 만한 특히나 지금 무역 전쟁이 있으니까 외풍에 뭐 테크 주식은 뭐 오늘도 보면 엔트 파이낸셜 뭐 블랙리스트 올린다 만다 해가지고 테크 주식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외풍이 심하죠. 그만큼 지금 기술 전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내수주들은 상당히 저는 자본이 적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큐어는 예를 들자면 미국에 상장돼 있고 장기적으로 약값 지출이 늘어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이제 매력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에 많이 이제 진출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 마켓을 그 컨트롤하는 거는 중국 FDA에서 허가를 놔야 되는 거니까 FDA를 허가를 해줄 때 글로벌 제약사가 단독으로 약을 팔도록 도와주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좋은 벤처를 할 건데 결국 수혜를 중국 회사들이 받게 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약값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 중국 회사들이 수혜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썼고요. 한마디로 80%는 코어로 가시고 정적 자산 배분 하시고 20%는 가능하면 개별 주식보다는 어떤 장기적으로 클라우드가 됐든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가 됐든 뭐 헬스케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약간 시메틱 ETF 바스켓을 만드셔가지고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시면 업사이드를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연동체 중에서 장기 물가 연동체도 물가 연동체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전에 제가 구독자 질문 답할 때 말씀드렸는데 물가 연동 국채도 금리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에 관해서는 이제 중기채와 장기채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가능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기채를 선호하고요. 예. 슈퍼챗 이건 뭐 저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 만약에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광고가 이제 허가가 났거든요. 혹시라도 앞으로 영상 보실 때 가능하면 30초 정도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채권 ETF 대안 찾았습니다. 제가 댓글로 남겨가지고 싱가포르 상장된 거 하나 생겼습니다. 그 시소비라는 데서 중국계 가장 큰 ETF 하우스인데 CYB인가? 잠시만요. 시소 푸찌 차이니즈 가버먼트 본드 인덱스 ETF입니다. CYB SP.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전에 올려드린 거는 제가 유일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에 상장돼 있어가지고 저도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요거 찾았습니다. 그 미국 장기채에 대한 일종의 분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추구하시는 거는 가능하면 좀 지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꽤 괜찮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꽤 괜찮은 전략도 굉장히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카우치 포테이토 있잖아요. 5대5 VTI 주식 50이랑 미국 주식 50이랑 물가연동체 50 그 전략도 저는 상당히 그 자산 배분 입문하시는 데 있어서 강력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트랙 레코드도 길고 그걸로 먼저 시작하시다가 조금씩 그 관심이 있으시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제 그 데이터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자료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자산 배분 길게 보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단순하게 시작하시다가 나중에 조금씩 응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주식 방향 요거 JP모건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버먼트 컨트롤하고 더 이코노미 앤 더 스탁 마켓 해가지고 S&P 주가 흐름이랑 이제 GDP를 봤을 때 빨간색이 공화당이 완전히 집권했을 때 주도권 잡았을 때고 파란색이 민주당이 완전 주도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회색이 뭐 이도 저도 아닌 거죠. 비슷하게 대등하게 잡았을 경우 얘기하는 건데 결론은 뭐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미국의 경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고 결국은 경기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JP모건은 참고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대선 너머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어쨌든 간에 리스크 온에 좀 더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여러 가지 하우스들 전망을 봤는데 바닥과 이 시장이 반등하는 걸 정확하게 맞춘 건 사실 JP모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가 UBS도 보고 여러 개 봤는데 UB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관리 자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감하게 바닥 찍었다라고 해서 이제 사야 된다고 했던 건 JP모건이었습니다. 주식 채권 8대2 위험할까요? 네, 요거는 본인의 어떤 그 현재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보면 제가 구독자 질문 코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롤링 리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롤링 리턴은 뭐냐면 투자 시점이 뭐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어느 시점에 투자했든 간에 그 투자한 스타팅 데이트부터 5년이다 그러면 5년 동안 리턴을 다 평균을 내보는 거예요. 근데 올웨더 전략 같은 경우는 3년이 넘어가면 마이너스인 구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 채권 8대2 전략도 장기적으로 만약 미국 주식일 경우에 7년 이상 아마 투자하시면 거치식 투자 말고요. 분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아무리 경제 공황이 오고 뭐가 와도 장기적으로는 견디실 수만 있으면 돈을 잃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 우상향 하니까. 다만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면 3월 같은 급락장이 왔을 때 흔히 말하는 맥스 드로우단이라고 하죠. 거기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위험 선호에 따라 다른데 가능하면 8대1을 하신다 그러면 전 적립식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뭐 한 10년 정도 보시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러셀은 상황이 많이 안 좋나요? 이거는 현재까지는 안 좋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백신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위너하고 루저가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work from home 그러니까 이제 원격으로 일하는 인프라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유동성도 많이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지금은. 근데 만약에 블랙스톤이 말한 것처럼 백신이 일단 나왔다. 그리고 그게 보급이 됐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거고. 참고로 오늘 뉴스로는 이제 싱가포르랑 홍콩은 트래블 버블이라 그래가지고 그 격리를 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출장을 가능하게 하는 걸 이제 협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염병 사태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한 나라들에 한해서 대만, 예를 들면 대만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끼리는 서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는 좀 열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공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고.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1200원에서 1180원까지 떨어졌을 때 환전했는데 최근 많이 떨어져서 조금 속상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자산 배분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제일 저는 선진 시장이고 여러 가지 뭐 작전 세력 이런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환율은 아무도 모르죠. 모르는데 결국은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이제 요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자산 평가를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이다 보니까 원화로 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은퇴했을 때 원화를 쓰게 되니까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상당히 그 자산 시장을 보실 때 왜곡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면 메이저 커런시가 달러인데 달러 시각으로 금융시장을 분석해야 사실은 그 메이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환율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시다 보면 거기 약간 그 시차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환율은 이건 뭐 제가 전망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정도 수준이면 조금씩 달러를 늘려도 상관없겠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초보면 미국 시장만 보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저는 미국 시장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산 투자를 좀 더 하시게 될 텐데, 기껏해야 투자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 한국 아니면 중국인데, 저는 어쨌든 간에 글로벌 자산의 대부분 달러로 운영이 되고 미국 시장이 주식 비중에 거의 벤치마크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한국이 되든 뭐 중국이 되든 다른 나라 주식을 하시더라도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은 어쨌든 간에 절반 정도는 이상은 가지고 그 안에서 분산 투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재밌게도 지금 글로벌 하우스에서 유럽에 대한 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달러 약세되면 유로가 오른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로로 된 자산들의 가치가 굉장히 회복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콜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뭐 유로로 된 만약에 유로를 생각하시면 에르메스 같은 주식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레알 이런 회사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에르메스 주식을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런 거는 불황해도 저는 상당히 견조하다고 생각하고, 스위스 주식도 나쁘지 않아요. 네슬이라든지 이런 주식도 굉장히 우량하거든요. 통화로 봐도 뭐 달러만큼이나 스트롱하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이 분산 효과도 있죠. 유럽 중에서 UK 주식, 그러니까 영국 주식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연말까지 아직 브렉시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NTSX 같은 경우를 사용하실 거면 그게 이제 핵심이 6대4 전략을 적은 자본으로 구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6대4에 100이 필요했으면 이건 67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 33은 가능하면 이제 롱숏 에쿼티 전략으로 있는 ETF가 예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성과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니면 좀 그 헤지펀드스러운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코릴레이션이 작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발굴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헤지펀드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리테일 인베스터들한테는 ETF 형태로 되는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나면, 요즘 트렌드가 ETF가 RPL이 되든 뭐 스완이 되든 DRSK가 되든 헤지펀드스러운 거를 ETF 형식으로 이제 런칭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지나시다 보면 또 좋은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아직까지 다뤘던 그런 전략들을 좀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완, 뭐 DRSK, 그리고 PHDG, 뭐 RPAR 이런 거를 이제 좀 섞어가지고. 세제법이 개정되면 직접 리밸런싱하는 것보다 AOR, RPAR 같이 자동 리밸런싱하는 ETF를 사는 게 유의미하게 유리할까요? 저는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세금을 신경을 안 써서 제가 직접 많이 하는데 그건 한번 직접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가 있는 게, 리밸런싱하면서 손실 난 거하고 이제 이익 난 거를 서로 상계하면 또 네트로 했을 때 세금이 또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런 겁니다. AOR이든 뭐 RPAR이든 이런 전략의 가장 큰 그 밸류는 제가 합성 전략을 하기에 굉장히 편한 걸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올웨더 전략을 100%는 아니더라도 미니 버전으로 좀 그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저는 직접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RPAR 하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올웨더 전략이 100% 완벽하다는 생각 안 할 경우에 이거와 또 코릴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예를 들면 다른 전략을 찾았다. 왜냐면 올웨더 전략 같은 RPAR 같은 경우는 회사채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그 회사채를 갖고 있는 뭐 DRSK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 RPL에는 변동성을 픽스 피처로 해징하는 전략이 없다. 그럼 PHDG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섞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다룬 모든 전략을 보시면 저는 어느 전략도 완벽한 전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 전략들을 패키징 해가지고 누가 해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략들을 사용해서 섞어가지고 백테스팅도 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나중에 그 은퇴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퇴를 할 때 돈이 얼마 있어야 되냐, 뭐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이 어느 나라에서 은퇴하실 거냐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은퇴하신다 그러면 세금을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은퇴를 베트남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세금이라고는 상관이 없죠. 나중에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상관이 없고, 참고로 제가 있는 지역은 금융 투자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거의 없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해외 은퇴, 말레이시아가 되든 뭐 이런 데 은퇴를 하신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복리로 봤을 때 세금을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뭐 해외 이민하는 게 사실 쉽진 않으니까 대신에 이제 좀 생각은 하셔야겠죠. 예. 미국 시장에는 시본, 그거는 제가 왜 안 다뤘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회사의 디폴트 리스크가 있죠. 이 중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 확률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본에는 그 몇 가지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제 편하셔야죠. 요즘은 컴포터블 하셔야죠. 대신에 이제 수익률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C본을 생각하실 거면 AHYG라고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거 예전에 제가 그 채권 ETF 다뤘다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AHYG의 절반이 중국 하이드 채권이거든요.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으면 위도징 텍스도 없고 한국 세금은 내셔야겠지만, 그거랑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C본이랑 AHYG SP입니다. 이게 근데 증권사 ETF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는 다뤘거든요. LQD하고 막 이렇게. 이게 아무래도 이머징 시장 전 아시아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근데 가격 부침이 좀 심해요. 대신에 이제 배당이 좋죠. 배당이. 제가 영감을 많이 받는 사람이 돈 스파이크하고 백종원 씨인데, 그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음악 프로듀싱 하는 거나 그 레시피 개발하는 거나 금융 스트럭처링 하는 거랑 저는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어느 게 단맛을 잘 내는지, 어느 게 짠맛을 잘 내는지, 어느 게 매운맛을 잘 내는지를 흔히 말하면 빌딩 블락이죠. 그거를 일단 소개를 드리는 거고, 각자 어떤 분은 단짠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매운맛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그냥 리스크 에피타이시죠. 그러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섞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는 이렇게 섞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단짠이 좋은데 매운맛을 강요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최근에 제가 그 분리오 전 가입은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천영욱 대표님이 상당히 이제 인사이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회사에서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 인베스트먼트 서베이. 그 거기에 무슨 온라인으로 이걸 뭐 클릭을 하면 제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했는데 상당히 제가 생각한 거랑 저의 그 투자 성향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일종의 뭐 MBTI 그 진로할 때 선택할 때 쓰는 테스트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예, 생각보다 제가 느끼지만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식 투자하면 뭐 20% 30%도 난 견딜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투자를 했다가 실제로 20% 30% 손해가 나면 잠을 못 자는 제 자신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퍼센티지 개념일 수도 있고 운용의 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했을 때와 1000만 원 투자했을 때와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와 본인이 아세요.
근데 저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면 내가 투자한 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신다. 저는 그럼 무조건 한도를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신다는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용의 한도를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시든 뭘 하시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막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막 짜증을 낸다거나 막 공격적인 태도를 신경질을 부린다 이러면 한번 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 그거 아닙니다. 분리호로 가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거를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사실 몰라요. 그냥 그 분리호에서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서베이가 있었는데 그것만 이제 확인하시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맞는지 그렇죠. 예. 결론은 이제 본인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저는 투자 상품 분석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해보시고 주식만 해보셨다가 뭐 섞어보시기도 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한도를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됐을 때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마음이 편해져야 되거든요. 얼마까지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 그리고 변동성을 가졌을 때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운용기간이 짧은 금융상품의 경우 전 사실 백테스팅을 하긴 하는데 그냥 정말 참고만 합니다. 백테스팅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과거하고 미래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세상에 뭐 2020년도에 이 전염병 사태가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게 발생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죠. 로보는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AI 뭐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로보 ETF 말씀하시나요? 로보 어드바이저요? 아 저는 아직까지는 좀 검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로보라는 말 요즘에 또 AI 뭐 오늘 사실 구독자 한 분이 그 크래프트인가 그거를 이제 저한테 댓글로 좀 분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뭐 딥러닝 쓴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한마디로 공개된 자료가 많이 없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실제적으로 그 로직을 제가 다 뒤져보고 하지 않는 한 제일 좋은 건 이제 장기 트레이너 코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면 또 퍼포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어쨌든 간에 직접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전 그런 것도 있어요. 제 자녀가 지금 둘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사실 이거를 전수를 해주고 싶거든요.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기록용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수많은 또 인풋을 들여가지고 걔네들한테 다시 이렇게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제 지인이 되든 자녀가 되든 결국은 제가 하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본인이 완전 뭐 액티브하게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뭐 어떤 상품을 가입하던지 간에 이 매니저가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뭐 그거는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직접 챙기시면서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쪽이 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를 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소중한 자기의 돈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잘 챙겨야 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노동소득 가지고는 이제 상당히 노후 준비도 어렵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금융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생존도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본인이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뭐 질문하셔도 되고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어려운 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시행착오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액수로 하실 필요 없고 조금씩 하시면서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있거든요. 해보니까 이게 라이브가 어떻게 보면 날 수도 있겠네요. 제가 평소에 편집하면 피드백을 못 받아보고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지 않으시면 제가 모르니까요. 매주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뭐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뭐 시장을 전망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시간을 줄여드리는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분들한테는 영어 자료가 되게 편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오늘 이거 하면서 이거 몇 번 돌려봤거든요. 그게 보통 60분 정도 되는 프레젠테이션인데 뭐 다 다를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그 김단태 분들처럼 뭐 이렇게 잘하시는 분처럼 막 이걸 영상 편집해서 자막을 입히고 그것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그냥 차라리 이거를 빨리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아예 못할 것 같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JP 모건이 되든 블랙락이 되든 또 최근에 롬바디에서 또 나온 자료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짤막하게라도 나중에 나오면 종종 라이브 형식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오늘 뭐 웬만한 뭐 질문을 일단 다 하신 것 같고, 부족하지만 첫 번째 그 라이브 방송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버벅대고. 근데 저도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터랙션을 가져갈 수 있을까. 저 혼자 이렇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어쨌든 제 얼굴도 공개하는 날이 오면 좋겠는데 그 회사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그 기회가 되면 커뮤니티 채널 통해서 또 올려드리면, 오늘 오신 분들 당연히 환영이고요. 혹시라도 주변에 가족이든 뭐 지인이든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신 분 있으시면 공유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린 건 물론 제가 첫 방송이다 보니까 많이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냥 관심 없는 분들도 막 오셔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얘기들 하실까봐 10만 명 10만 명까지는 바라지 않고 저는 한 10,000명이 목표입니다. 10,000명.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10,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